이야기의 시작은 1853년의 어느 봄날, 네덜란드 북부의 브라반트라는 작은 마을입니다. 들판에는 이제 막 돋아난 연두색 싹들이 조심스레 고개를 내밀고 있었죠. 하지만 마을 전체에는 묘하게 서늘한 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을 목사였던 테오도루스의 집에서 한 아이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안나는가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기쁨보다 먼저 깊은 슬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빈센트 빌럼 반 고흐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아시나요? 이 이름에는 참 잔인하고도 기묘한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실 정확히 1년 전 같은 날이었습니다. 3월 30일, 안나는 첫째 아들을 낳았지만 그 아이는 세상 구경을 하자마자 숨을 거두고 말았거든요. 그 죽은 첫째의 이름이 바로 빈센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태어난 이 아이는 죽은 형의 이름뿐만 아니라 형에게 주려 했던 사랑, 그리고 그를 잃은 지독한 슬픔까지 통째로 물려받아야 했던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린 빈센트는 매주 일요일마다 부모님 손을 잡고 교회를 가는데 그 길목엔 어김없이 작은 비석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거기엔 자기 이름과 똑같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죠. 빈센트 반 고흐. 죽은 날짜는 자신의 생일과 똑같았습니다. 소녀는 매일 자기 무덤 앞을 걸어다니며 자란 셈입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정말 존재하는 걸까? 아니면 저 땅 밑에 잠든 형의 대역일 뿐일까? 그 어린 마음속에 얼마나 깊은 구멍이 뚫렸을지 솔직히 저는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소년 빈센트는 다른 아이들처럼 골목에서 소리 지르며 뛰어놀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혼자였습니다. 집 뒤편 늪지대로 나가 젖은 흙의 감촉을 느끼며 걷는 걸 좋아했죠. 거기서 딱정벌레 등껍질이 햇빛에 반사되어 보석처럼 빛나는 순간을 관찰하곤 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버드나무 가지의 불규칙한 리듬을 그는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에게 자연은 말을 걸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친구였고 자신의 투박한 외로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유일한 품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어머니 안나는 지독할 정도로 엄격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녀에게 빈센트가 숲에서 묻혀온 진흙은 집안의 평화를 깨뜨리는 더러운 찌꺼기일 뿐이었습니다. 소년의 거친 머리카락과 제어되지 않는 감정들은 목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 결점처럼 취급받았습니다. 빈센트도 노력은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서툰 솜씨지만 온 마음을 담아 그림을 그려 가져다 주기도 했죠. 하지만 어머니는 그 그림들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이내 차갑게 치워버리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소년의 가슴 속에는 말로 표현 못할 차가운 얼음 덩어리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소외감이 아니었을 겁니다. 마치 투명한 벽에 갇힌 채 사람들을 바라보는 기분이었겠죠. 사람들은 저기서 웃고 떠드는데 나만은 그 온기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이방인 말입니다. 12살 무렵 빈센트는 결국 기숙학교로 떠나게 됩니다. 부모님 곁을 떠나 낯선 타지로 향하던 날 그는 마차 뒤편에서 멀어져가는 고향 마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나를 지켜줄 울타리는 사라졌구나. 기숙학교의 침대는 딱딱했고 밤마다 들려오는 다른 아이들의 코 고는 소리는 지독하게 낯설었습니다. 빈센트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창밖 나무 그림자가 벽에 일렁이는 걸 보며 밤을 지새웠죠. 그때 느꼈던 어둠의 질감, 손바닥에 닿던 까칠까칠한 담요의 촉감들. 사실 이게 훗날 그가 그린 그림들의 그 거친 숨결이 된 건지도 모릅니다. 그는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혼자 라틴어 단어를 외우고 그리스 신화의 구절들을 적으며 자신만의 성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성벽이 높아질수록 소녀는 더 미친 듯이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을 갈구했습니다. 훗날 동생 태호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안에는 아주 뜨거운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저 연기만 보고 지나갈 뿐이야. 누구 하나 내 곁에 와서 그 불에 손을 녹여주지 않아. 소년 빈센트는 이미 그 뜨거운 불꽃을 품은 채 혼자서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소년 빈센트의 방을 떠나볼까요? 그가 청년이 되어 마주한 런던의 차가운 거리로 당신과 함께 가보려 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인생을 뒤흔들 첫 번째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가슴 속 불꽃이 처음으로 누군가를 향해 뻗어나갔던 그 순간, 그리고 그 불꽃이 꺼진 뒤 남겨진 제 냄새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20살의 청년 빈센트가 마주했던 그 축축하고 서늘한 런던의 거리로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1873년의 런던은 말이죠. 거대한 석탄 연기와 쉼 없이 뿜어져 나오는 수증기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아침마다 들려오는 마차 바퀴의 둔탁한 소음, 그리고 안개 너머로 흐릿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묘하게 섞여 들던 곳이었죠. 놀라운 건 말입니다. 당시의 빈센트는 우리가 아는 그 가난하고 고독한 화가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구필 화랑이라는 꽤 유명한 화랑의 촉망받는 직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정갈하게 다려진 셔츠를 입고 멋진 실크 모자를 쓴 채 템스강 변을 산책하곤 했죠. 동생 태호에게 보낸 편지들을 보면 영국 사람들이 마시는 홍차의 그 쌉싸름한 맛이나 우아한 건물들에 대한 찬사가 가득합니다. 이때의 빈센트는 말 그대로 미래를 꿈꾸며 설레어하던 아주 평범하고도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평온했던 봄날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런 그가 브릭스턴의 한 조용한 하숙집에 머물게 되면서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바로 하숙집 주인의 딸, 유제니 로이어였죠. 그녀는 빈센트가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의 온 영혼을 통째로 내어주고 싶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유제니가 복도를 지나갈 때 풍기던 은은한 비누 향기, 그녀가 건네던 사소한 아침 인사. 빈센트에게 그건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세상 그 무엇보다 강렬한 예술적 자극이었습니다. 그는 퇴근길마다 그녀를 위해 이름 모를 들꽃을 꺾어왔고 그녀가 좋아할 만한 시 구절을 수첩에 빼곡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빈센트는 사랑을 할 때조차 적당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심장을 꺼내 그녀의 발치에 내려놓듯 지독할 정도로 순수하게 그리고 무섭게 몰입했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그 사랑은 유제니에게는 너무나 무겁고 뜨거운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빈센트가 떨리는 목소리로 평생을 함께하자며 고백했을 때 돌아온 건 차가운 거절뿐이었죠. 그녀에겐 이미 약혼자가 있었고 빈센트의 그 집요한 애정은 그녀에겐 사랑이 아니라 공포에 가까운 부담이었을 겁니다. 그날 밤 빈센트는 자욱한 런던의 안개 속을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안개에 부딪혀 희미하게 번지는 걸 보면서 그는 아마 자신의 인생도 저 안개처럼 길을 잃었다고 느꼈을 거예요. 하숙집으로 돌아온 그는 그녀의 흔적이 묻은 가구들을 바라보며 며칠이나 굶은 채 어두운 방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침대 시트의 그 까칠까칠한 감촉이 마치 자신의 상처를 긁고 지나가는 탈날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이 첫 번째 시련은 청년 빈센트의 영혼에 너무나 깊은 균열을 냈습니다. 단정했던 옷차림은 점점 흐트러졌고 화랑에서 손님들에게 그림을 설명하던 그의 목소리에선 생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급기야 그는 화랑을 찾아오는 부유한 사람들에게 독서를 내뱉기 시작합니다. 당신들은 이 그림의 진정한 슬픔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장식품으로 사려는 거냐
라며 소리를 높였죠. 결국 그는 화랑에서 해고당하고 맙니다. 사랑도, 직장도, 미래도 한꺼번에 잃어버린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오직 낡은 성경책을 품에 안고 구절구절마다 눈물을 쏟아내는 것뿐이었습니다. 당신도 그렇지 않나요? 가끔은 세상의 모든 문이 나를 향해 쾅 하고 닫힌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낄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빈센트는 그 굳게 닫힌 문 앞에서 이제 신의 이름을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한 그 뜨거운 불꽃을 이제는 사람이 아닌 신에게 바치기로 결심한 것이죠. 이제 사랑에 실패한 청년 빈센트가 그 아픔을 안고 찾아간 곳으로 당신을 안내하려 합니다. 땅 밑 1000m의 어둠이 도사리는 탄광촌 보리나주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과연 신을 만났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절망의 끝을 만났을까요? 그의 가슴 속 불꽃이 숯검댕이처럼 타들어가던 그곳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들어보시겠어요? 사람들에게 처절하게 거절당한 빈센트가 마지막으로 도망치듯 매달린 곳은 역설적이게도 신의 품이었습니다. 그는 네덜란드로 돌아와 신학자가 되기 위해 정말 지독할 정도로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글쎄요. 그 딱딱하고 복잡한 언어들과 어려운 교리들이 그의 뜨거운 가슴을 채워주기엔 너무나 차가웠던 모양입니다. 결국 신학 시험에서 떨어진 그는 정식 목사가 아닌 전도사라는 낮은 직함으로 벨기에의 가장 가난한 탄광촌 보리나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햇빛조차 검은 먼지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는 말 그대로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광부들은 매일 아침 그 시커먼 구덩이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갔고 아내들은 굶주린 아이를 품에 안고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도하던 곳이었죠. 빈센트는 그곳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졌습니다. 목사관의 따뜻한 침대요. 그는 그걸 미련 없이 내던지고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 바닥에 짚을 깔고 누웠습니다. 자기가 입던 낡은 코트는 길에서 떨고 있는 노인에게 덮어주었고 정작 본인은 얇은 셔츠 한 장으로 살을 애든 매서운 겨울바람을 온몸으로 견뎌냈습니다. 그의 손톱 밑에는 늘 지워지지 않는 탄가루가 시커멓게 박혀 있었고 얼굴은 씻지 못한 땀과 먼지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광부보다 더 가난해져야만 그들의 깊은 고통에 진심으로 닿을 수 있다고 굳게 믿었던 거예요. 그는 사고로 죽어가는 광부의 머리를 가슴에 품고 밤새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신이여, 도대체 왜 이 선량한 사람들에게 이런 지옥을 주시나이까? 하고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교회 높은 곳에 계신 분들은 빈센트의 이런 행동을 광기라고 불렀습니다. 성직자는 품위가 있어야 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아래로 지도해야 하는 자리인데 빈센트처럼 그들과 똑같이 추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 종교의 위엄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본 겁니다. 결국 그는 전도사 자격마저 빼앗기고 맙니다. 사람에게 거절당하고 이제는 신의 대리인들에게조차 철저히 버림받은 셈입니다. 빈센트는 그 검은 탄광촌의 차가운 진흙 바닥에 주저앉아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끝에서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 신은 저 높은 제단 위에 화려하게 앉아 계신 게 아니구나. 이 시커먼 탄가루를 뒤집어 쓴 사람들의 눈물 속에 그 낮은 곳에 함께 계시는구나. 그는 옆에 굴러다니던 종이 조각 위에 연필을 가져갔습니다. 석탄 바구니를 등에 지고 가는 여인들의 굽은 뒷모습, 노동으로 뒤틀린 광부들의 거친 손마디를 하나하나 그리기 시작했죠. 그건 그림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처절한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지독한 슬픔을 선으로 옮기는 순간 빈센트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가슴 속의 그 뜨거운 불꽃이 캔버스 위로 번져나가는 것을요. 30이라는 화가가 되기엔 조금 늦어버린 나이에
그는 비로소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찾았습니다. 그건 목사가 되는 길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상처 입은 것들을 기록하는 화가의 길이었던 겁니다. 당신도 삶의 어느 순간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나를 배신하는 듯한 기분을 느낀 적 없으신가요? 빈센트가 그 어두운 방에서 촛불 하나에 의지해 광부들을 그릴 때의 그 비릿한 공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구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자신의 붓으로 세상을 어루만지려 했죠. 이제 빈센트의 인생에서 가장 인간적이었고 그래서 가장 처절했던 시절로 당신을 모시려 합니다. 그는 다시 헤이그로 돌아가 그곳에서 한 여인과 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버림받은 이들이 모여 잠시나마 가정이라는 꿈을 꾸었던 그 따뜻하고도 시린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전도사의 길마저 끊겨버린 빈센트는 다시 헤이그의 낡고 어두운 뒷골목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운명처럼 한 여인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클라시나 마리아 호르니크.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시엔이라고 불렀죠. 솔직히 당신에게만 말씀드리면 당시 그녀의 처지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했습니다. 길거리에서 몸을 팔아 겨우 하루를 버티던 여인이었고 이미 곁에는 어린 딸 하나가 있는 데다 뱃속에는 또 다른 생명을 품고 있던 말 그대로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거든요. 세상 그 누구도 그녀를 온전한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았을 때 오직 빈센트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녀의 텅 빈 눈동자 속에서 버림받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았던 걸까요? 그는 그녀의 지친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으며 자신의 좁은 하실로 그녀와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당신도 빈센트가 꿈꿨던 그 가난한 낙원을 한번 마음속으로 그려보시겠어요? 강 안에는 채 마르지 않은 유화 물감의 비릿한 냄새와 갓난아이의 포근한 젖비린내가 묘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시엔의 불룩한 배를 보며 생명의 경이로움을 느꼈고 고된 삶의 마디마디 굵어진 그녀의 투박한 손을 보며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빈센트는 그녀를 모델로 수많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화려하게 치장한 귀부인이 아니라 모진 풍파와 삶의 무게에 짓눌려 앙상하게 마른 여인의 뒷모습을 말이죠. 그는 그 그림에 슬픔이라는 정직한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 시절 빈센트는 정말로 행복했을 겁니다.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자신이 버림받은 이방인이 아니라 누군가의 든든한 남편이자 아이들의 아버지라는 사실에 가슴 벅찬 온기를 느꼈을 테니까요. 하지만 말입니다. 그 행복은 안타깝게도 너무나 위태로운 모래성이었습니다. 빈센트에게는 가정을 꾸릴 경제적 능력이 정말 눈곱만큼도 없었거든요. 동생 테오가 보내주는 적은 생활비로 내 식구가 입에 풀칠하는 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늘 딱딱하게 굳어버린 빵 한 조각과 물만 가득 탄 듯 묽은 수프뿐이었죠. 게다가 빈센트의 가족들은 그가 부정한 여인과 살고 있다는 소식에 몹시 놀라며 그녀를 당장 내쫓으라고 무섭게 압박했습니다. 빈센트는 처절하게 저항했습니다. 그녀는 나의 구원이며 나는 절대 그녀를 떠날 수 없다고 피를 토하듯 외치면서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시엔 역시 빈센트의 그 광적인 예술혼을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빈센트가 그림에 미쳐 있을 때면 날카로운 목소리로 히스테릭하게 소리를 질러댔죠. 결국 빈센트는 자신이 정성껏 쌓아 올린 이 가냘픈 꿈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시엔과 헤어지던 날 그는 아이들에게 줄 작은 선물을 챙겨주며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했습니다. 그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고독의 구덩이 속으로 내던져진 셈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이 실패한 사랑의 잔해 속에서 그는 한 가지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그려야 할 대상은 저 화려하고 빛나는 세상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소외되고 부서진 영혼들이라는 사실을요. 당신도 한때는 전부라고 믿었던 무언가를 허망하게 놓아주어야만 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빈센트는 그 텅 빈 가슴을 안고 이제 네덜란드의 거친 벌판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상징하는 가장 위대한 걸작 중 하나인 감자 먹는 사람들을 그려내게 되죠. 투박한 손으로 감자를 나누던 그 가난한 사람들의 진실한 얼굴들을 조금 더 가까이서 들여다보시겠어요? 헤이그의 어둠을 떠난 빈센트는 파리의 화려한 예술가 사회를 거쳐 마침내 도달했습니다. 남프랑스의 뜨거운 태양이 사정없이 내리쬐는 곳, 아를입니다. 1888년의 아를은 빈센트에게 그야말로 약속의 땅 같았죠. 그곳의 햇빛은 마치 황금을 양동이째 쏟아붓는 듯 찬란했고 들판의 해바라기들은 하늘을 향해 생의 마지막 비명을 지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아를 광장에 있는 작고 낡은 건물을 빌려 직접 노란색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노란 집이라 부르며 자신만의 따뜻한 예술가 공동체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빈센트가 보여준 창작의 열정은 말입니다. 사실 열정이라기보다 광기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는 아침 해가 채 뜨기도 전에 무거운 캔버스를 짊어지고 들판으로 나갔죠. 미스트랄이라고 불리는 남부의 거친 바람이 그의 이제를 통째로 쓸어뜨려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는 진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캔버스를 고정한 채 신들린 듯 붓을 휘둘렀습니다. 그의 색채는 점점 더 원색적이고 강렬해졌습니다. 특히 노란색에 대한 집착은 지독할 정도였죠. 당신은 믿으시나요? 그는 노란색이 신의 사랑이자 생명의 근원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해바라기를 그리며 그 꽃잎 하나하나에 자신의 요동치는 심장 박동을 억지로 불어넣었던 겁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아르의 지독한 더위와 만성적인 영양실조, 그리고 쉼없는 노동은 그의 정신을 야금야금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밤이면 독한 술 압생트를 목구멍 너머로 들이켰고 그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고독을 달래기 위해 그는 결국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고 맙니다. 당신께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처절한 장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는 캔버스 옆에 놓인 노란색 유화 물감 튜브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자신의 입안에 그대로 짜 넣었죠. 끈적하고 역한 기름 냄새 속에서 그는 태양의 맛을 느끼려 했습니다. 이 찬란한 빛이 내 몸속으로 직접 들어와서 까맣게 타버린 나를 정화해 주길 바랐던 어느 고독한 영혼의 마지막 몸부림이었던 겁니다. 그는 동생 테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지금 무서울 정도로 집중하고 있다. 내 몸이 조금씩 부서지는 게 느껴지지만 그림만큼은 더욱 밝게 빛나고 있어. 그는 자신의 생명을 깎아 색채로 바꾸는 슬픈 연금술사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동료 화가들의 손길은 좀처럼 닿지 않았죠. 오직 단 한 사람, 폴 고갱만이 그의 간절한 초대를 수락해 아를로 내려오게 됩니다. 빈센트는 고갱을 맞이하기 위해 노란 집의 방을 온통 해바라기 그림들로 채웠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신부를 기다리는 어린 신랑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친구를 기다렸던 거예요. 하지만 그 순수한 우정은 빈센트의 생애에서 가장 참혹한 비극의 시작이 되고 맙니다. 당신도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며 내 모든 것을 내어주려 준비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빈센트가 아르역에서 고갱을 기다리며 서 있던 그 정오의 뜨거운 공기를 잠시 상상해 보세요. 그는 곧 닥쳐올 폭풍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누군가와 함께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제 고갱과의 날카로운 충돌, 그리고 빈센트가
자신의 귀를 스스로 자를 수밖에 없었던 그 처절하고 피비린내 나는 밤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려 합니다. 이제 우리는 빈센트의 인생에서 가장 격정적이었고 또 가장 시리게 아팠던 그 아르레 겨울밤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가 보려 합니다. 고갱이 처음 아르레 도착했을 때 빈센트가 얼마나 아이처럼 들떠 있었는지 당신은 짐작하시나요? 그는 아마 세상을 다 얻은 것만 같았을 겁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아끼는 노란 집에서 가장 햇살이 잘 드는 좋은 방을 기꺼이 고갱에게 내주었죠. 매일 밤 예술에 대해 침이 마르도록 토론하며 자신과 닮은 영혼을 만났다는 기쁨에 밤잠을 설쳤을 겁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두 사람의 동행은 시작부터 위태롭게 삐걱거렸습니다. 빈센트는 자신의 감정을 화산처럼 쏟아붓는 뜨거운 사람이었지만 고갱은 철저히 계산하고 냉정하게 형상을 옮기는 차가운 사람이었거든요. 빈센트는 고갱의 인정을 받으려고 정말 필사적으로 그에게 매달렸습니다. 고갱이 좋아하는 요리를 정성껏 준비하고 그의 기색을 살피느라 온종일 전전긍긍했죠.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을까봐 숨을 죽이고 눈치를 보는 어린아이처럼 말입니다. 그의 아르레 겨울엔 지독하고 사나운 미스트랄 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밤새도록 창문은 덜컹거렸고 좁은 노란 집 안은 두 남자의 날선 목소리로 터질 듯 팽팽했습니다. 고갱은 빈센트의 무질서한 열정에 진저리를 쳤고 빈센트는 고갱의 그 차가운 태도에 자신의 심장이 조각조각 부서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던 사실은 그날의 바람보다 빈센트의 마음속 폭풍이 훨씬 더 거셌다는 점입니다. 1888년 12월 23일 결국 고갱이 떠나겠다고 차갑게 선언하자 빈센트의 세계는 순식간에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유일하게 자신을 이해해 줄 거라 믿었던 동료마저 자신을 쓰레기처럼 버린다는 사실을 그는 도저히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면도날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고갱을 향했던 그 서늘한 금속날이 이내 방향을 틀어 자기 자신을 겨눴습니다. 그 순간의 정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촛불은 파르르 일렁이고 밖에는 비명 같은 바람 소리만 가득한데 빈센트는 자신의 왼쪽 귀 일부를 서슴없이 베어냈습니다. 뜨거운 피가 어깨를 적시고 차가운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는 그 끔찍한 순간에도 그는 아마 육체의 고통보다 마음의 고독이 더 크다는 걸 온몸으로 울부짖고 싶었을 겁니다. 그는 잘라낸 귀 조각을 신문지에 싸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인에게 건넸습니다. 나를 기억해달라는 처절한 유언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부서진 파편이라도 누군가에게 맡기고 싶었던 마지막 비명이었을까요? 그는 피를 흘리며 다시 노란 집으로 돌아와 지친 몸을 이끌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 차가운 시트 위에서 그는 비로소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해방된 듯한 아주 기묘하고도 서글픈 평온을 느꼈습니다. 우리도 가끔은 누군가에게 내 전부를 내주었다가 처참하게 거절당해 나 자신을 핥히고 싶은 그런 밤이 있지 않나요? 빈센트의 그 피 어린 밤이 오늘따라 유독 당신의 고단한 어깨에 겹쳐 보여 마음이 아려옵니다. 자, 이제 피 흘리던 그 밤을 뒤로하고 빈센트가 스스로 찾아 들어간 세상에서 가장 고요한 감옥, 생레미 요양원으로 당신을 안내하려 합니다. 그곳의 창살 너머로 빈센트가 바라보았던 저 요동치는 밤하늘의 비밀을 들려드릴까요? 그의 가장 위대한 걸작, 별이 빛나는 밤이 탄생하기 직전의 그 짧은 고요를 말이죠. 스스로 귀를 잘랐던 그 충격적인 사건 이후 아를 사람들의 시선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빈센트를 더 이상 따뜻한 이웃이 아닌 위험한 미치광이로 몰아세우며 손가락질했죠. 결국 그는 누구의 강요도 없이 자기 발로 생레미에 있는
정신병동의 문을 무겁게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곳의 벽은 온통 생기 없는 차가운 흰색이었고 창문에는 굵은 쇠창살이 촘촘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당신은 믿으시겠어요? 역설적이게도 빈센트에게 그곳은 감옥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뿐인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세상의 모진 비난과 날카로운 거절로부터 지친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마지막 요새였던 셈이죠. 그는 그곳에서 독한 약물 치료와 끔찍한 발작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오가며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경이로운 그림들을 그려내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너머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이프러스 나무가 마치 검은 불꽃처럼 하늘을 향해 치솟아 있고 밤이면 수많은 별이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당신께 묻고 싶어요. 오늘 밤 당신의 창밖에도 별이 떠 있나요? 빈센트는 그 차가운 쇠창살 사이로 밤하늘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저 별들도 우리가 사는 이 지구처럼 고통받는 영혼들이 잠시 머무는 정거장이 아닐까 하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걸작, 별이 빛나는 밤은 바로 그 좁고 차가운 병실 안에서 탄생했습니다. 캔버스 위의 거대한 소용돌이는 그가 겪었던 발작의 고통스러운 흔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주의 거대한 생명력을 목격한 성자의 기록이기도 했죠. 비록 몸은 좁은 창살 안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영혼만큼은 저 먼 우주의 끝까지 뻗어나가 찬란한 색채의 춤을 추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늘 묘한 전율을 느껴요. 가장 부자유스러운 곳에서 역설적으로 가장 자유로운 예술이 태어났다는 사실 말이죠. 그는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환자로 사는 것이 힘들지 않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오히려 이 고통 덕분에 사물의 참모습을 더 깊이 보게 되었다고 답하고 싶어. 그는 자신의 병마저 예술로 승화시키며 죽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운 문턱 앞에서도 끝내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병동 정원의 핀 붓꽃의 그 강렬한 보라색을 보며 그는 생명이 가진 끈질긴 의지에 깊은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세상은 그를 미친 사람이라 불렀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는 그 누구보다 맑고 투명한 정신으로 세상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온몸으로 포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빈센트가 밤하늘의 별을 보며 느꼈을 그 아득하고도 절절한 그리움이 느껴지시나요? 이제 그는 지상에서의 마지막 여정을 조용히 준비하려 합니다.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황금빛 밀밭, 그 위를 불길하게 날아오르던 검은 까마귀들,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영원한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제 우리는 빈센트의 생애 마지막 정거장인 오베르쉬르우아즈의 노란 밀밭으로 향합니다. 1890년의 그해의 여름은 정말이지 유독 뜨거웠습니다. 공기 중에는 잘 익은 밀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죠. 정신병원에서 나온 빈센트는 이곳에서 가셰 박사의 돌봄을 받으며 인생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말입니다. 그가 이곳에 머문 단 70일 동안 무려 80점이 넘는 그림을 그려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처절한 질주였습니다. 마치 곧 꺼질 등불이 마지막 남은 기름을 다 짜내어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것 같았달까요. 그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라브 여관의 방은 비좁고 어두웠습니다. 천장은 낮았고 창문으로는 뜨거운 여름 햇살이 비스듬히 어쩌면 조금은 매정하게 들어오고 있었죠. 빈센트는 매일 아침 무거운 이제를 어깨에 메고 마을 뒤편의 거대한 밀밭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마지막 절창인 까마귀가 나는 밀밭을 그렸습니다. 요동치는 황금빛 밀물결, 불길하게 낮게 깔린 푸른 하늘, 그리고 그 위를 가로지르는 검은 까마귀의 날갯짓. 그는 캔버스 위에 자신의 영혼이 비명을 지르며 찢겨나가는 소리를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황금빛 밀밭 한가운데 홀로 서서 빈센트가 느꼈을 그 아득한 어지러움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 테오가 자신을 돌보느라 경제적으로나 마음으로나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요. 동생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 그리고 내 예술이 영영 세상에 이해받지 못할 것 같다는 공포가 그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결코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더 이상 고통을 견딜 수 없을 만큼 사랑이 고팠던 건지도 모릅니다. 7월 27일의 해질녘, 그는 평소처럼 화구를 챙겨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붓 대신 낡은 권총 한 자루가 쥐어져 있었죠. 탕! 둔탁한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을 때 밀밭의 까마귀들이 일제히 날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지 않았습니다. 총탄은 그의 심장을 비껴갔고 그는 피를 흘리며 자신이 머물던 여관까지 그 먼 길을 비틀거리며 다시 걸어왔습니다. 좁은 침대에 누워 평소처럼 파이프 담배를 입에 문 채 빈센트는 달려온 동생 테오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슬픔은 영원히 지속될 거야. 이틀 뒤인 7월 29일 새벽, 빈센트는 사랑하는 동생의 품 안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나이 겨우 37이었습니다. 장례식 날 그의 관 주위에는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노란 해바라기들이 가득 놓였습니다. 생전에는 단 한 점의 그림밖에 팔지 못했던 무명의 화가였지만 그가 떠난 뒤에야 세상은 비로소 그가 캔버스 위에 쏟아부었던 노란 눈물의 가치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빈센트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별들은 여전히 당신의 밤하늘 위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그가 물감을 삼키며 그토록 갈구했던 그 따뜻한 온기는 이제 그의 그림을 바라보는 당신의 마음속으로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지요. 오늘 밤 꿈속에서는 빈센트와 함께 저 찬란한 해바라기 들판을 한번 거닐어 보는 건 어떨까요? 그가 그토록 원했던 평온한 안식이 이제 당신의 포근한 잠자리 위에도 가득 내려앉기를 기원합니다. 고단했던 오늘의 당신을 빈센트의 별빛이 따뜻하게 감싸 안아줄 거예요.